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과정부터 우리가 이제 총 7교시를 하게 됩니다. 7교시를 하게 되는데, 그 7교시를 두 가지 종류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일단 여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1, 2회독 정도 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요겁니다 라고 해서, 자, 먼저 요걸 가지고 할 겁니다. 요걸 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통치행위에서부터 공법관계, 사법관계까지 진행을 합니다. 공법관계, 사법까지 진행하는데, 진도별로, 자, 우리가 압축해서 외워야 될 거 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확인하는 거. 근데 요 비중이 자, 오늘은 첫날이라서 아마 요거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을 거고, 한 4, 3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요 비중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눠서 중요한 것을 빼고 나머지에서 버리는 게 압축이 아니라,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렇게 줄여가지고 최대한 그 규모를 작게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규모를 작게 해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은 크게 많지 않아요. 이론은 크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판례들이 좀 많은데, 판례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례문을 보고 분석이 필요한 판례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선지로 처리했습니다. 기출 선지로. 그러니까 기출 선지로 외워야 될 부분하고 판례로 공부해야 될 부분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앞에 내용 조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례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선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판례문이 있는 것은 기출이 안 된 게 아니야. 기출이 여러 번 됐는데 판례문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거는 판례문으로. 그 다음에 판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판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출 선지로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은 기출 선지로 정리를 했고, 여기에서 정리가 된 내용들은 제가 최소 2번, 3번 정도 이상 정도 출제가 된 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수적으로 꼭 요 정도까지는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외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건 이미 선별이 된 겁니다. 나올 것 같지 않거나 덜 중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선별이 된 거니까, 여기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압축이 된 거니까 이 내용들은 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은 뭐 시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필기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문제풀이 할 때 많이 해드릴게요. 문제풀이 할 때 많이 해드릴 테니까 지난번처럼 문제풀이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미리 좀 풀지 마세요.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따로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 같이 문제를 좀 풀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맞췄는지 이렇게 좀 그런 확인도 좀 필요한 거니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제가 푸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하면서 필기해서 정리해 드리고, 이것과 이것의 진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명만 잘 들어도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는 지난번에 우리가 진단 시즌에 했던 것보다 난이도는 좀 올렸습니다. 난이도는 좀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이제 변형됐거나 새로운 선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형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이제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통치 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필기할 게 별로 없는데, 혹여라도 여러분 필기할 게 있으면 필기하시라고 오른쪽에 공간을 좀 마련해 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통치 행위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단어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 고도의 정치성,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뭐를 안 한다?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다가 통치 행위죠, 뜻이. 자, 통치 행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이 하는 게 통치 행위죠. 대통령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법부는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만 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법부는 대법원만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다 얘기하는 거다. 헌법재판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됐죠? 좀 속도감 있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는데, 긍정설은 사법자재설, 이라크 파병 판례가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분립설, 다른 말로 내재적 한계설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부정설은, 부정설은 개괄주의와 법치주의를 이유로, 아니 개괄주의와 법치주의를 선택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법심사를 제한할 수 있냐, 다 사법심사해야 되는 게 법치주의고 개괄주의가 아니냐라는 이유로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CF에 보면은 이 개괄주의와 법치주의는 통치행위 부정설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통치행위를 논의하는 전제의 조건이 되기도 하죠. 법치주의와 개괄주의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통치행위라는 예외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그냥 통치행위로 할 거니까 그때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통치행위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하고요. 불인정을 하는데 그 불인정 옆에 제가 써놓은 거 있죠? 그거 4가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치행위 판례 대부분이 통치행위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럴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인정하지 않느냐?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거나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다거나 이럴 때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 4가지를 여러분이 잘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판례, 첫 번째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 주체는 사법부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2번, 3번, 4번의 별표칩니다. 2번, 3번, 4번. 통치행위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2번, 3번, 4번의 판례가 빠진 상태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통치행위가 출제가 되면 이 판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치행위 여러 가지 판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 정상회담, 파병, 그 다음에 수도이전. 이 3가지가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자, 하나하나의 논리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 자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했다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통치행위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내재적 한계설을 얘기하고 있죠. 내재적, 두 번째 줄에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 사업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것, 대북 송금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즉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일단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서 통치행위성을 구분하는 것을 가분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 대북송금은 통치행위 아니다. 이걸 철저히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서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첫 번째 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즉 통치행위성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 붙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국민투표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지 말지는 통치행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통치행위다. 의사결정은 국민투표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통치행위다. 그리고 1번이랑 연결돼서 왜 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냐?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헌재에서 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여러분 뒤로 넘겨볼까요? 뒤로 넘겨서 3페이지 아랫부분 판례 4번 판례 보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은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이 관습헌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문헌법과 이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관습 헌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문 헌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해당 법률을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습 헌법에 의해서 자, 헌법 개정 없이 수도를 이전하거나 행정 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자, 그 옆에다 써주세요. 3페이지 옆에다가.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관습법의 대등적 효력설. 여러분, 관습법의 원칙이 뭐예요? 보충적 효력설이죠. 그런데 이 수도 이전 판례가 예외적으로 대등적 효력설을 주장한 그런 판례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도 이전 자체는 통치행위성 인정하지 않았고, 왜 인정하지 않았어?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있어. 직접 관련. 그래서 사법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자, 대등적 효력설에 의해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수도 이전 문제 자체는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했고, 어디에서? 이건 헌재에서 했어요. 헌재에서 사법심사를 했고, 헌재에서 대등적 효력설을 주장하며 자, 이 수도 이전은 위헌이다 라는 결론까지 도달했다. 이 논리 구조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격가지로 나온 게 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통치행위성 인정했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크게.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4번 외국계의 국군의 파병 결정, 이라크 파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그리고 여섯 번째 줄에 보니까 끝에 진한 글씨 위주로 볼 테니까 여러분 진한 글씨 위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다 읽진 않을 겁니다. 판례를.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다가 사법자제설이라고 써주세요. 사법자제설. 자, 시험에서 다음 판례 중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자제설을 주장한 판례는 이러면 이라크 파병으로 가셔야 돼요. 외국군에 대한 파병. 자, 5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자체에 대해서는 통치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법심사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5번 판례는 사법심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법심사 가능하다. 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6번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성 인정하지만 그것의 선포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일 때는 자, 통치행위성 부정하고 사법심사 가능하다. 여러분 6번 판례 옆에다가 뭐에 관련한 판례예요? 12.12 사태. 12.12 사태 관련한 판례죠.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7번.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사법심사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심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사법심사 해서 사법심사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위법 아니다. 결론까지 써주세요. 결론까지. 사법심사 했는데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국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었다. 이 금융실명제라는 성격 자체가 국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자, 됐습니다. 이제 통치행위에 대해서 다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빠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이 떠오르는지 떠오르지 않은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맞아 이러시면 안 돼. 왜? 지금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자, 법치행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법치행정은 오토마이어라는 행정법의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법률 유보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법률의 법규 창조력 위에다가 이렇게 X 표시를 해주세요. 하지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지금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왜 그러냐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무슨 뜻이냐면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법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률만 할 수 있다. 그럼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게 법률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행정부가 입법에 참여합니까? 참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참여해요. 그러니까 행정 입법이 존재하는 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명령, 총리의 총리령 이런 걸 가지고도 이런 것도 얼마든지 법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법률만이 법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오토마이어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지금 오늘날의 법치행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X를 해달라는 얘기고, 그럼 두 개만 남죠. 법률 의의하고 법률 유보. 자, 법률 의의는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 안 된다는 원칙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이 법률 의의에서 얘기하는 법률에는 불문법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다만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지. 행정규칙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 법규성이 없잖아. 그쵸?